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오늘도 김규나의 선전포고 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김규나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설가 김규나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새신랑 모조인데. 아유, 저도 이제 장가 가야죠. 예. 아니 오늘 저기 예전에 입던 양복인데 오늘 저기 또 한번 또 입어봤습니다. 예. 네, 아주 이쁘다고, 남자는 이쁘다고 하면 멋있으십니다. 예. 아름다운 아가씨들 오늘 많이 좀 데이트 신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막 돌아가는 게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너무 각박해요. 옛날에는 요즘은 결혼하려면은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맞아요. 되고 뭐 네. 아우 너무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철없을 때 연애를 해서 예. 결혼을 하던가, 그렇죠?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통장 열쇠 다 까고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딜레마가 요즘은 뭐 이제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 인간 수명이 뭐 100세, 뭐 120세 뭐 이야기 나오니까 60에 정년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못해도 뭐 한 40년에서 길게는 정말 재수 없으면 한 뭐 60년을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맞아요. 뭐 이렇게 문제지만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문제인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양의 의무를 가지는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는 그 부양의 의무를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잘 살아본들, 가족도 부양시키고 해본들, 나이 들어서 뭐 이렇게 고맙다 이야기 듣기는커녕 뭐 저기 뭐 제대로 대접집에서 대접도 못 받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아버지 세대들 뻔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한국의 젊은 남자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나 자기 일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외국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하거나 좀 순종적이고 좀 안 따지는 여자. 그 우리나라만 따지지 딴 나라는 그래. 아니 별로... 우리나라도 저희 때는 안 따졌어요. 그냥 사랑하는 남자면은 뭐 그냥 집이 있고 없고 그런 상관없이. 그리고 그 남자의 미래를 보는 거지. 지금 현실 그 아버지, 그러니까 그 남자의 부모님이 얼마나 잘 살고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해주고 정말 착하고 미래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남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 생각하냐면은 저기 결혼을 하되 외국 여자가 결혼하면은 나중에 40이나 50 넘어가지고 뭐 이렇게 한국에서 살기가 힘들어지면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이나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처갓집 동네 날아가가지고 뭐 사업을 하든지 하면은 그게 훨씬 더 낫다는 보험이 된다는 거죠. 그것도 좀 그러네. 여자들이 지금 현재 남자의 통장을 보는 계산하는 거나 미래의 노후를 계산해서 외국 여자랑 결혼하는 거랑 똑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낫다 좋다 뭐 생각할 수도 없죠. 왜냐면 한국 남자들은 이제 해외로 나가면은 되게 이 경쟁력이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군대를 갔다 오니까 책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말만 어느 정도 이렇게 통하고 하면은 사실은 이 외국 아가씨들하고 이게 잘 맞아요. 되게 좋아한다고 한국 남자들 돼가지고. 일단 오늘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성 대표님 좋은 배필 꼭 만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좀 비현실적이라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그러니까 결혼하세요. 이제 예전에 제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을 때 어느 젊은 친구가 요즘 뭐 집이 없어가 결혼하기 힘들다 하니까 옛날에는 우리 때는 사랑 가지고 살았다 뭐 그런 이야기. 좀 한물 지난 얘기이기도 하겠지만. 그래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하면은 표 다 떨어지는 거죠.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김규나 작가님은 뭐 정치하실 게 아니니까 뭐 상관없는데 저는 정치인들은 그래 이야기하면 표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걱정되네요. 자,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네, 오늘 그러지 않아도 조금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그 가난과 좀 연결이 되는 이야기네요. 오늘은 고골리의 외투, 좀 짧은 소설인데 외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의 시계는 거꾸로 간다 1권에 나오는 273페이지 보시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요, 이제 고골리는 니콜라이 바실리에비치 고골입니다. 네. 이 고골리의 발음 잘하시는 코골이가 아니고 고골리입니다. 고골리. 네, 러시아 작가입니다. 1809년에 태어난 러시아 작가이고요.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누구와 함께 그러냐면요, 푸시킨과 함께. 우리 푸시킨 하면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예,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니, 그 말씀에 그 시지요. 예. 근데 이제 보통 푸시킨을 많이 시인으로만 알고 계시는데 소설로도 굉장히 잘 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푸시킨과 함께 러시아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작가인데요. 뭐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문학은 모두 이 고골리의 외투에서 나왔다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작가이고요. 뚜르게네프 역시 고골리가 죽자 그의 죽음에 충격을 받지 않을 러시아 영혼이 어디 있으랴 이렇게 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 자료를 뭐 사진도 좀 이렇게 따오고 이렇게 하느라고 이제 구글링을 했는데 요 부분 좀 보실래요? 고골은 우크라이나 작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물론 이제 태어난 건 맞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작가면 안 됩니다. 이분이 1908년에 태어나 1852년까지 살았던 분인데 이 시절이면 러시아 제국이 있던 시절이고요. 우크라이나는 그땐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우크라이나 나라가 생긴 건 이때는 저기 러시아 식민지였나요? 식민지라고, 그러니까 뭐 식민지라고 보기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여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 우크라이나 나라라는 나라가 없었고 소련이 이제 붕괴하면서 1991년인가요? 그때 이제 다시 여기 나와 있네. 아, 제국이 통합되었고 러시아 혁명 속에서도 이제 전쟁 속에 살았고 1991년에 소련 해체와 함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통용이 되는 거라면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는 소련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러시아 작가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언젠가도 몇 번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지난번에 잠깐 말씀만 드렸다가 오늘은 한번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봤습니다. 진나라 중국 진시 황제를 찾아보면은요, 이게 지금 위키에서 그 위키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출생이라고 나옵니다. BC 259년에 태어난 분이에요. 그 진나라죠. 예. 네, 진나라 출신이어야 되지 중화인민공화국이면 안 됩니다. 조조 아시죠? 그 삼국지의 조조 유비. 이게 조조만 제가 했는 조조 유비 뭐 제갈량 전부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화인민공화국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역시요. 조선 태조는 서울특별시 창덕궁이네. 아니, 그러니까 출생은 북한 함흥시 출생이고요. 사망은 서울특별시 창덕궁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저도 너무 황당하지. 그럼 이제 태조가 있길래 제가 정몽줄 찾아봤어요. 이 사람 역시 북한 개성시 특급시 선주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1337년 11월 22일 날 네. 영천시에서 태어났네. 영천. 네. 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는 이게 뭐 북한인지 남한인지는 안 써놓고서 정확하게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되면은요, 북한 함흥시 출생의 북한 개성시에서 암살이 되면은요, 이게 조선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쿠데타 일으키고 지금 난리가 난 것 같지 않으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렇죠? 예. 또 조금 재미있는 거, 요거는 제가 재미삼아서 했는데, 황진이 다 아시죠? 개성의 그 유명한, 개성 특급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생이요. 그리고 우리 유명한 장희빈, 희빈 장씨. 서울특별시 은평구 출신 언니십니다. 그럼 은평구에 미장원 간다면 희빈장 씨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지금 몇 번을 아는 분마다 제가 드리는데요. 혹시 위키 백과가 이게 뭐 누구나 다 고칠 수 있는 거라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마 그게 좀 안 되는 거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인 그 정보가 잘못돼가지고 수정을 하셨대요. 근데 계속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이건 안 돼.
좀 수정을 했는데 자꾸만 원위치가 된다 그랬더니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고칠 자격이 없다고 아니 이렇게 자기가 말했대요. 자기 네. 거를 고치는데도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래도 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지 않다. 고쳐봐라. 네가 고쳐보고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이제 고칠 줄 모르니까 예. 제가 발견을 했으니까 혹시 역사에 해박하시고 그쵸? 수정이 가능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이렇게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만약에 지금 우리는요 이거가 잘못된 걸 줄 알지만 어린 학생들이 만약에 이걸 보고서 황진이 이렇게 희빈 장씨 언니가 은평구 사는 줄 알면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면 저기 은평구에 희빈장 씨 만나려고 은평구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시황하고 조조하고 이게 지금 시대 차이가 BC하고 AD 지금 몇백 년 차이가 나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중국 공화국 같은 중국 인민공화국의 한 백성이 한 뭐라 그래 국민이라고 그러죠. 한 400년 차이 네, 나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 지금 왜 이렇게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로 이렇게 고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역사 왜곡이고요. 문학 왜곡이고요. 아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이거 앞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까미, 예를 들어 알베르 까미 같은 경우는 프랑스인입니다. 프랑스인으로 태어나서 프랑스인으로 죽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알제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제리가 이제 프랑스의 령이었단 말이에요. 자치령. 근데 그런 이유로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책에서는 알제리인으로 표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묘한 게요. 만약에 일본인이 우리나라 이제 식민 시절에 만약에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예.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때 일본인은 일본인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이런 것들은 눈여겨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주 뭔가 깊은 내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고쳐지는 거가. 아니 이것도 웃기는 게 이것도 그냥 제가 옛날에 저기 중국의 GDP를 찾아보니까 세계 GDP 순위 1등, 2등, 3등 뭐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미국이 뭐 1등 뭐 얼마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밑에 2등이 중국인데 얼마 있는데 그러면 중국하고 이 미국하고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순위는 똑같이 1등 돼 있는. 그러니까 이게 그 의도적으로 장난치는 거예요. 좀 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걸 봤을 때 이거 혹시 진시황하고 조조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태조와 정몽주가 대한민국에서 뭔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이런 건 정말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오늘 그 고골리의 외투 줄거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한 관청의 하급 관리였던 아까끼의 비치는 너무 낡아서 겨울 추위를 막아주지 못하는 외투를 수선해달라고 부탁하지만 벌써 몇 차례나 손을 봐주었던 재봉사는 더 이상의 개선 가능성을 부정하며 냉정하고도 단호하게 외투의 수선을 불가능하다고 이제 사망을 선고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가난한 하급 관리인 아까끼의 비치는요. 재봉사에게 가능한 낮게 가격을 깎고 저축한 것을 털고 몇 달치 가부를 해서 아주 어렵게 마련한 돈으로 마침내 외투를 장만합니다. 이제 러시아니까 얼마나 춥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투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 그런데 너무나 기쁘게 정말 몇 개월 만에 그 외투를 장만을 한 그 첫날, 네. 강도에게 그냥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선이 이제 모든 관공선이 쫓아다니면서 그 도둑을 찾아달라고 그 도둑을 잡아서 외투를 찾아달라고 애를 쓸어 다니지만은 결국은 찾지 못하고 화병이 나서 그만 죽고 맙니다. 아니, 그리고 예. 네. 이거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제가 옛날 배를 타가지고 네. 1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어머니와 뭐 아버지 뭐 양복을 한 벌씩 해드렸다고 이게 네. 저 정장을 네. 그게 그때 한 벌에 뭐 한 그때 돈으로 한 50만 원 정도 했죠. 1년, 2년 뭐 네. 그때쯤이죠. 예. 그때 50만 원이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큽니다. 지금도 큰 돈이에요. 50만 원이면.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옷을 뭐 이게 몇 번 해드렸는데 이게 한 번 입고 세탁소에 갖다 놨더니 세탁소가 야밤 도주를 해요. 그 몇백만 원 이게 어떻게 하면 좋아? 완전히 그 나이강도한테 뺏긴 거지. 그래가지고 그 부모님이 얼마나 속병이 나한테 말도 못하고 어머니가 서울 어떻게 하면 좋아? 말도 못하고 그냥 한 며칠을 끙끙 앓아 누우시더라고.
병 나요. 네, 병 이거 납니다. 우리 아들이 어떻게 네. 목숨 걸고 벌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준 옷인데 이래가지고. 예. 세상에 똑같은 일이네요.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깝게 위치도요 너무나 정말 억울하고 화병이 나고 정말 병이 나가지고 이제 결국 열병으로 죽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밤에 외투 귀신이 돼갖고요 이 밤거리를 헤매고 다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비극인데 조금 희극, 사실은 연극이나 이런 거 보면 좀 희극이에요. 굉장히 재미있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제가 이제 외투에 집착하는 유령이 되거나 라고 제목을 줬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들이 사파가 좀 있고요. 이제 이 대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아깝게 예비치 해주시고, 네. 왜 안 되겠다는 건가? 어깨가 좀 해진 것뿐 아닌가? 자네한테 적당한 헝겊이 있겠지. 헝겊이야 찾으면 나오겠죠. 하지만 헝겊을 대고 기울 수가 있어야죠. 천이 하도 낡아서 바늘로 건드리기만 하면 금세 찢어지고 말겠어요. 찢어진데도 상관없지. 아니 곧 다른 천을 갖다 붙이면 될 테니까. 다른 천은 어떻게 붙입니까? 바닥이 형편없게 돼서 바늘을 꽂을 만한 데가 없는걸요. 이거는 경상도 사투리를 해야 돼. 아, 그러지 말고 좀 해주이소. 얼마 좀이라도 입고 다니게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소용없습니다. 공연이 헛수고하고 돈만 없을 뿐이죠. 새로 한 벌 맞추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실랑이를 하고 아무리 애거를 해도 더 이상 덧댈 만한 어떤 그런 천이 너무나 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거를 가장 싸게 털도 이제 조금 인조 모피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새 옷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 그 얼마나 몇 개월에 걸쳐서 가불 하고 진짜 빚지고 자기 저축한 거 다 털고 해가지고 외투 한 벌을 했는데 그 전 생명인 거잖아요. 전 생애, 그쵸? 전 재산. 나 1년 배 타가지고 사들인 옷인데. 어떻게 그 정말 그다 그 심정인데 그거를 첫날 그냥 완전히 날강도한테 뺏기고 말았으니 생명이 나고도 남죠. 이제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 관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발 좀 도둑을 잡아주십시오, 제 외투를 좀 찾아주십시오, 막 하러 다니는데 솔직히 부자 관료들이 그게 뭐 와닿겠어요. 그러니까는 아주 뭐 콧방귀 끼고 또 무시하고 이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런 거 하는 거 막 뭐라고 한 적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소심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또 막 가슴에 또 한이 맺혔다고요. 근데 그것도 영향이 됐는데 사실 이제 이 관료도 사실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그 아깝게 밀치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혹시 내가 너무 혼내서 얘가 충격받은 거 아닌가라는 양심에 좀 꺼리 꼈어요. 근데 그날 어느 날 밤 그 사람이 밤에 돌아다니다가 정말 유령을 만납니다. 이 아깝기의 빛이. 그리고서는 바로 너야. 그래도 잘 만났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다음 순간 그것이 바로 아깝기의 빛이라는 것을 알아보고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고관의 공포는 극도에 달했다. 한번 읽어주세요. 이제야 내 놈을 만났구나. 이제야 내 놈의 목덜림을 잡았어. 내가 필요한 건 내 놈의 외투다. 나를 위해 힘을 써주긴커녕 도리어 날 꾸짖었겠다. 이제 내 놈의 외투를 내놓아라. 네, 이렇게 이제 그 아깝기의 빛의 유령이 그 관료의 외투를 뺏어갑니다. 그 후에 관료는 자신이 이제 너무 했구나라는 반성을 하고서는 자네 앞에 있는 내가 누군지 아나? 하는 말도 조금 전보다는 덜 사용하게 됐다고 하고요. 뭐 그런 말을 하더라도 이제 상대의 사정을 좀 들어보고 했다 그래요. 근데 그날 밤 이후로 외투를 지금 얻었잖아요, 이 유령이. 그래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소심한 사람들은 뭔가 밤거리를 걸어다니면 조금 무서우니까 아직도 관리 옷차림을 한 유령이 출몰을 한다는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아니 저기 외투 찾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광도조 한 저기 세탁소 주인 어디로 이사 갔는지 계속 잘 사시는지 한동안 물어보고 이게 다니시더라고요. 정말요. 아니 사실은 아들이 그 고생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것도 거기다가 제가 배를 타도 그냥 뭐 편한 배 탄 게 아니고 그렇죠. 폭발물 운반선을 타놓으니까 정말. 그러니까는 뭐 아유. 아들 목숨과도 같은 목숨과 바꾼 옷인데.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게 너무 와닿는 가슴에 확 와닿네요.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간에 이렇게 우리가 아까 고칠 수 없는 거를 고치겠다고 계속해서 미련을 갖고 정말 고쳐야 할 때를 놓치던가 아니면은 정말 한을 품고 죽어서 아니면 살아서 한을 품고서 살아서
내가 그 억울함을 당하게 했던 그 상대에게 좀 뭔가 복수를 하던가 하는 어떤 그런 결기가 좀 우리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버릴 때 되면 버려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저는 그래요. 네, 버릴 때 되면 버려야 그러면 돼요. 이거 꼭 그거 같아요. 요즘에 갑자기 버릴 때 되면 버려야 된다 생각 그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자유한국당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그거 이제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다 버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이거 절대 아닙니다. 네. 제가 그래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이렇게 썼습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자들과는 절대로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버려야 할 것과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집에 골동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정말 소중한 보물이잖아요. 예. 그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조금 뭔가 훼손이 돼도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예. 정신적 유산으로 우리가 그쵸? 그죠. 간직해야 되고 보관해야 되고 우리가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후손한테. 그죠, 예. 그렇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것이 아니다, 이미 깨진 술잔이다. 그럴 때 이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예. 네.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하고 같이 가다가 내 미래가 망가지겠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으로 가게 하고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플랜을 짜가지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하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며칠 전에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가 그 조선일보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그 정도 자기 딴에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아관 파천하고 이랬던 거.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조선을 망하게 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건 잘못했다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계속 고집하다 보면 결국은 나중에 가서 다 크게 터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임계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임계점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인데 또 여러분에게 아는 척을 하고 말을 하려니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물리학에 대한 얘기인가 봐요. 임계점이 정확한 원천이 액체와 기체가 구분되는 최대 온도, 최대 압력의 한계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참을 수 있는 임계점, 한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외투, 제가 이 고글리 외투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고쳐서, 달래서, 또 부품 몇 개 교체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냉장고가, 그쵸? 냉장고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면은 AS 기사 오셔서 수리해서 쓸 수 있는 게 있고 수리하는 것보다 사시는 게 더 쌉니다. 왜 이럴 때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더 이상 버티면은 전기세 많이 먹고 더 속만 상하고 이럴 때는 빨리 교체를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가끼 비치가 정말 유령이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한이 맺힌 이유는 이미 그 외투를 그러니까 버리고 새 것을 장만해야 할 시기를 너무 놓친 거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뭐가 생각나냐면 한국의 주사파들, 저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주사파들. 아니 왜냐면 그 러시아 가보니까 러시아가 공산주의의 그 본고장 아닙니까? 네네. 근데 거기서는 버거킹 먹고 코카콜라 마시고 있고. 그렇죠. 근데 명함을 주고받는데 전부 지메일 쓰고 있더라고요. 와. 전부 미국 회사 지메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공산주의 이런 거 이야기하니까 야 돈 벌어야지 무슨 야 먹고 살려면 돈 벌어야지 네, 무슨 맞아요. 이미 자유시장 경제를 경험하고 있는 거죠. 뭐 멍청한 이야기 하고 있네. 아니 우리를 이제 또라이 취급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몇십 년 동안 해온 자기의 삶이 되놓으니까 그거를 포기를 못하고 계속 북한을 추종하고 지금 그러네요. 이러고 있는 이미 거예요. 너무 낡은 외투네요. 그러니까 북한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질 못하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청와대 주사파 들으라고 하신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또 거기 원래 문학이라는 훌륭한 문학이라는 게 사실은 여기다 붙이면 귀걸이고 코에다 붙이면 코걸이고 잘 해석. 저는 요즘에 제가 이런 문학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문학이 이상하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은 굉장히 다양한 방면,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문학은요, 오로지 한 방향, 그러니까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작가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이건 이런 책이에요 라고 해버리면 모든 독자들이 다 그쪽만 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읽는 거하고, 지금 보세요. 지금 외투 얘기하니까 벌써 대표님은 본인의 외투 그 선물 기억, 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다방면으로 아주 다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문학이거든요. 그게 지금 유령 외투 버려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야 주사파 이야기. 그러니까 저는 생각 못 했는데 또 이렇게 해석할 수. 근데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다른 데서는 절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고. 지금 만약에 외투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존에 들어보신 해석이나 그거는 뭐냐면 관료들의 부정부패 뭐 이러면서 그 약자 있잖아요. 아까끼 예비씨를 단지 그냥 약자, 희생자, 그냥 피해자. 너 일로 와, 내가 보호해줄게, 행복해줄게. 뭐 이런 얘기들 그렇게만 지금 아마 해석이 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고요. 네, 그냥. 저는 항상 제 문학, 제가 쓰는 문학이나 제가 이렇게 읽는 문학을 해석하는 방법은 오로지 개인입니다. 개인과 인생과 삶. 네.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문학을 보든지 기사를 보든지 간에 이제 자기 이 주관을 넣어가지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은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연세 드신 분들도 그렇고 자기 생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뭐가 있으면 그냥 소위 말해서 뭐 쥐떼라 하면은 좀 표현이 그런데 한쪽 누가 간다 싶으면 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확 가고 일로 또 확 가고 그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저런 거짓 선동 저런 것들이 언론의 조작 왜곡 저런 것들이 상식적이지 않는 것 뻔히 알면서도 뭐 광화문에 100만 명 나왔다 촛불 집회 100만 명 나왔다 광화문에 100만 명 못 들어가니 뻔히 알면서도 성냥개비도 아닌데 그런 게 이게 통용되는 게 이 자기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선생님 집에 부모님이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그러니까 듣기만 듣는 거죠. 그렇죠. 듣기만 듣고 나의 이 생각이 돼 가지고 이 생각이 없어지는데 이게 또 어디하고 연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우리 배 탈 때 그 필리핀 사람들 보고 야 앞에 배우는지 좀 보고 있어라. 보고만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꽝 충돌하고. 그래가지고 그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와 올라가지고 막 이러니까 너 뭐 했어? 하니까 보고 있었다. 보고 있는데 왜 말 안 했냐고 하니까 보고 있으래서 보고만 있었다고. 그 보고 있다가 배고면 말해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왜 보고만 있으랬냐 이거지. 어떻게 해야 되죠? 와 이거 그냥 그게 또 이거 싫어한 거죠? 싫어한 거예요. 그 배에서 그런 사고들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을 받거든요. 그러나 필리핀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이 있다. 이 보고 있으라면 이 보고만 있는 그러니까는 항상 이야기할 때 보고서 배가 오면은 충돌할 것 같으면 나한테 무조건 보고를 해. 뭐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를 하면 한국 사람들은 대충 이야기하면 알아듣고 그렇죠. 이게 피드백이 되는데 그런 게 뭐 이 제3국 선원들을 필리핀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제3국 선원들하고 업무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데 또 딱 그게 생각나네요. 네네. 어쨌든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많이 위태로울 지경에 지금 절벽으로 자꾸 그죠.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외투를 더 이상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없게 될 때까지 우리가 버티고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라는 건 되게 좋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인내를 해야 할 때가 있고 그것이 미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을 갖는 건 정말 어느 순간엔 딱 그게 미련한 짓이 돼버리거든요. 네, 한자는 다르지만 그 지금 이게 버리시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버려야 할 때를 너무 늦지 않게. 지금 보세요. 제가 여기 썼지만 에어컨을 싸게 구입할 시기는 언제죠? 겨울이죠. 그죠. 여름 성수기 때 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다음에 추위가 몰아치기 전에 언제 해야지?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때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요. 모든 어떤 적당한 우리가 포기해야 할 때, 우리가 새로 시작해야 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적정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그건 물론 이제 개인의 생각이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새로운 사고를, 새로운 시스템을,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가 지금 제 생각엔 지금인 것 같아요. 추위가 우리 겨울이 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 바로 이 가을. 지금 더 늦게지면 문재인 정부를 버려야겠네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지금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 리더가 되어주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외투를 지금 버려야 할 것인가, 새로 장만해야 할 것인가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외투 귀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여기서 잃어버리면 우린 대한민국 귀신이 됩니다.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외투 귀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늘 주장하는 건 TMTU라고 해가지고 Trust me, trust you. 나를 믿고 또 당신을 믿자. 그건 뭐죠? 내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 믿을 수 있는 당신이 돼야 되고 그렇죠. 또
우리가 근데 그것은 어디서 출발이 되냐면요. 개인의 각성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저는 개인의 각성이라고 하는 거,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이라는 것, 우리가 아니라 개인으로 시작해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는 그 기초는요. 자유와 진실과 책임에 대한 각성입니다. 자각입니다. 그래서 이 경계, 자유를 누리되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또 그쵸? 오로지 그냥 자유를 누리되 진실인지 거짓인지 일체 생각하지 않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은 개인이 될 수 없는 거죠. 거기서부터 개인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 외투를 살 것인가 말 것인가도 바로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사실은 남 탓하지 않는 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 모양 된 거 사실은 뭐 저쪽 애들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방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짜 바라지 않는 거. 지금 뭐 복지 뭐 이렇게 준다 그러면 아이 그래 한번 좀 준다는데 받지 뭐 이런 마음 다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은 책임은 개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각이 뚜렷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조국 나라죠.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뭐 크게 드리는 말씀은 중국이 너무 빨리 무너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북한보다 더 빨리 무너지지 않겠나, 아니면 북한하고 같은 시기에 무너지지 않겠나,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중국이 무너지고 분열이 되면은 이 만주 지역을 다시 우리가 수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국방 뭐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군사력을 축소할 게 아니고 지금 뭐 무기도 더 사들이고 뭐 오래된 것들은 빨리 뭐 이게 새 걸로 바꾸고 뭐 업그레이드 할 건 업그레이드 하고 지금 병력을 감축할 게 아니고 병력을 더 늘리고 지금 이렇게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유사시에 북한으로 확 쥐고 올라가서 북한을 우리가 이 확실하게 치안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 이제 무너졌을 때는 만주까지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군사력을 줄여버리면은 나중에 만주가 무주공산이 돼도 그 만주를 우리 땅으로 수복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을 놓쳐버리거든요. 지금 뭐 중국 말 엉덩이에 붙은 팔인데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분을 그 박원순 시장을 저기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가 며칠 전에 면담을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표정이 참 묘하더군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뭐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뭐 아드님 보고 싶지 않으신지요? 어디 있는지 저희 알고 있는데 뭐 만나게 해드릴까요? 만나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게요. 그런 뭐 추정을 가설을 한번 해봅니다. 추정. 예. 네. 어쨌든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겨울이 우리 저번부터 왜 Winter is coming 그렇죠? 겨울이 오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장롱 속에 감춰져 있던 외투 세탁소에 빨리 맡기실 때 되지 않으셨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너무 낡았으면 또 한번 새로 구입하시고. 세탁소 야반도주 안 하는 세탁소밖에. 그러게요. 정말 좋은 세탁소 찾으셔서 네. 요즘에는 뭐 야반도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옛날 벌써 몇 년 전 일이겠죠, 그거는. 그때 벌써 뭐 지금 10년이 넘었죠. 그분 그거 지금도 잘 살고 계실까요? 뭐 모르겠습니다. 아마 분명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이 방송 보시면은 그게 나였는데 미안해요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제일 이게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식하고 이런 이 상호 이 의존적인 관계, 내가 자식을 꼭 뒷바라지 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좀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제가 그 서두에 그 한국의 남자들이 지금 뭐 120살까지 살아야 되고 하니까 야 한 60까지 살다 여차하면은 뭐 와이프의 나라에 가서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뒷바라지 해주고 돌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살아주는 게 자식들한테는 사실은 이 부모님이 짐이 돼버리면, 안 그래도 살기에 팍팍한데 짐이 돼버리면 이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자식들한테 뭐 의지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식한테 뭔가 재산을 물려준다든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을 이미 물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부도 할 만큼 했고 하면 요즘에 뭡니까? 기술 교육도 많고 뭐 자기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뭐 얼마든지 공부를 하고 기술 배우고 싶으면 공짜로 그 막 기술도 가르쳐 자기가 부지런하고 이렇게 하면은 밥 먹고 사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예, 어렵지가 않은데 이 자꾸 모든 거를 부모님이 다 해주려고 하고 걱정하고 하다 보니까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님한테 의존하게 되고 부모님은 또 나중에는 지금은 자식들한테 다 해줬는데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자식한테 또 의지하게 돼버리면 또 자식은 이게 짐이 돼버리니까 이 서로 불편해지는 데니까 지금부터 이제 떨어지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이제 개인으로서 이렇게 네.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훈련이나 시간을 지금부터 미리 가져야지 나중에 어느 순간에 돼가지고 딱 네. 그런 걸 가져버리면 뭐 그런 상황이 돌아왔을 때는 뭐 심한 배신감 이런 걸 또 느끼실 수가 있으니까요. 뭐 부모님들 대상으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역으로 거꾸로 뒤집어 보면 우리 젊은 친구들, 네, 부모님은 그냥 낳아주시고요. 학교, 대학까지 사실은 대학도 원래는 내 힘으로 다니는 게 맞습니다. 고등학교까지만 딱 졸업시켜 주시면, 예. 네, 부모님으로서는 할 일 다 하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냥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시고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신 거지만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이렇게 뭔가 장만하고 그런 거 굉장히 재밌습니다. 아까 왜 우리 새신랑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왜 요즘에 모든 걸 다 갖춰놓고 결혼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이렇게 둘이서 일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뭐 좀 살까 뭐 이렇게 돈 몇 달 모아서 이렇게 외투 귀신이 될 정도로 너무 집요하긴 하지 마시고요. 네, 그렇게 사서 장만하는 거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고 평수도 이렇게 넓혀가고 이런 재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사자 새끼들이나 이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 예. 네. 어느 정도 크면은 그냥 나가서 독립해서 자신의 영역을 또 이루거든요. 예. 사실은 그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이것이 바로 TMTU 개인의 각성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젊은 분들이 저는 그냥 개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캥거루 말고 홀딱 뛰어나와서 나 혼자 할 수 있어 하고서는 이렇게 일어나셔서 달리고 뛰고 또 절벽도 혼자 팔쩍 뛰어넘으시고 예.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나는 굉장히 멋있는 존재구나, 소중한 존재구나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 또 그런 것을 부모님께 보여드리는 게 진짜 뭐 효도 이런 거 아닐까 그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이 부모님들 효도의 이 가치를 좀 바꾸셔야 되는 게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뭐 좋은 회사 뭐 대기업을 들어가고 뭐 이런 게 그러니까 내 아들 삼성에 있는데 뭐 내 아들 의사인데 판사인데 자꾸 이제 그런 걸로 대리만족을 하시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런 거는 좀 버리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성 대표님이 이렇게 네. 그런 어르신들 많이 만나세요? 주로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 아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저희가 만나면 내 아들 뭐 서울대 나와서 뭐, 진짜? 뭐 어디 뭐 유학 가 있고 뭐 어디 뭐 판검 사고 뭐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거 뭐 어쩌라고요. 근데 그런 걸 자랑해 주시면 좋은데 우리 아들은 지금 몰라 뭐 굶는지 뭐 하는지 모르는데 지가 뭘 하겠대 뭐 이러면서 네. 그냥 한번 지켜보고 있는 중이야. 사실 이런 게 멋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뭐 사실 뭐 그 죽으면은 집에 다 연락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네. 걱정할 필요 없고 그냥 죽을 사람은 뭘 해도 죽는 거고 살 사람은 뭘 해도 사는 거고 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게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버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뭐 방학 때는 찹쌀떡도 팔고 아이고. 뭐 그런 거 저런 거 하고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고 또 대학교 다닐 때도 4년 내도록 방학 때마다 이제 제가 해양대학을 간 것도 이 해양대학이 학비가 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해양대학을 갔는데 그렇게 학교 다닐 때 내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이게 회사를 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과장이나 부장을 봐도 애기 같은 거예요. 세상을 모르는 거죠. 세상을 모르는 것도 있지만 맞아요. 왜 엄마나 부모한테 의존해가지고 뭐 이렇게 휘둘리는 거 그냥
그 나이 차이가 한 10년 이상 차이 나는 부장이나 차장 뭐 이런 사람을 봐도 속된 말로 저런 병신 같은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공이라는 게 이 우리 경험에서 쌓이는 철사장 막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해야지 나중에 올라갔을 때 이게 흔들리지가 않는데 그런 이 다지는 과정이 없이 나중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한 방 이 위기가 와가지고 한 방 맞으면은 확 전복돼 버리면 일어나지는 못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아깝게 예비치도 요즘에 우리 모든 젊은이들의 꿈이 공무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공무원은 사실은 그냥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평생 연금 받는 거 사실 그거 외에는 어떤 크나큰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만 크나큰 어떤 모험은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여기서 아깝게 예비치가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학업 관리가 아니었다면 고작 외투 하나 잃는 거 가지고 병이 나서 죽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우린 강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개인 속에는요.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우리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외투 귀신은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그쵸? 미래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이야기 하시니까 저도 서울시험 공무원 했지 않습니까? 네. 하다가 한 1년 하다가 야 재미없다 해가지고 때려치고 나왔는데 오늘 이야기하는 거 저거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같네요 진짜.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거 재미있으셨습니까? 오늘 생방송이었잖아요. 반응이 어떤지 진짜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계속 해킹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녹화를 떠가지고 이제 생방송처럼 이렇게 올릴 때도 있고 네. 진짜로 이렇게 생방송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모처럼 생방송으로 한번 여러분들 만나봤습니다.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 해킹이 너무 심하게 들어와요. 너무 심하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퍼지면 이 곤란한 사람들이 있다는 무서운 거죠. 예. 아마도. 예. 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오늘 뭐 잔잔한 이야기들 했는데. 네, 저는 늘 잔잔한 이야기 합니다. 문학 이야기하고 그냥 우리 사는 이야기하고 사람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잔잔하게 귀 기울여 주시고 그러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작가님 좀 초청하셔가지고 강연을 좀 많이 초청 강연을 좀 많이 요청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여자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했더니 처음에는 문학 이야기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끝나고 났을 때는 여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너무 감동이었어요, 좋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한 분이라도 제가 이렇게 문학 이야기 해드리는 걸 듣고 내 인생에 뭔가 전환점이 됐다거나 이제 그러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자리라면 얼마든지 가겠습니다. 그럼 예전에 그 학교 선생님 하셨어요? 네. 어디 고등학교? 아니 저는 중학교에서 한 10년 동안 했는데요. 저는 정식 교사는 아니었고요. 지금 말하면 뭐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계속 연결해가지고 10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한민국 시기에는 거꾸로 간다 해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저는 그래서 임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정규직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공부하시고 시험 보고 그걸 획득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 시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연결 다닌 거거든요. 그 자리가 늘 제 자리는 아니어서 좀 피해 상황도 사실은 있었고 부당한 대우도 좀 있긴 했지만은 만약에 그 자리가 제가 원하는 자리였다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갖고 땄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아닌데 10년 동안 제자들하고 너무 열심히 재밌게 잘 보람을 그 친구들 지금 다 결혼해서 아기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강연 하셔가지고 이 방송에서 하지 않는 이 충격적인 대한민국 문학 세계 문단의 현실 실태. 문단의 현실 실태.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막 그냥 쇼킹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꼭 좀 이렇게 비공개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좀 초청하셔가지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학은 우리 정신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기회가 되면 달려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